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국민의당은 긴급하게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은 진상규명 작업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그에 앞서 일단 박주원 최고위원의 당원권부터 정지시켰습니다. 비상징계 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일단 긴급 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박 최고위원과 관련해선 2008년 불거진 김대중 전 대통령 100억 원 비자금 의혹의 제보자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이 해당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제보자로 당시 여권 주변에 머물고 있었던 전직 검찰 수사관 박주원 최고위원이 지목된 겁니다. 박 최고위원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관련 보도에 난 행위 중 어떤 것도 한 게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성영 전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박 최고위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게 맞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주 전 의원이 제기한 비자금 의혹은 4개월여 만에 검찰 조사를 통해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고 주 전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과 정치 관여입니다. 2012년 7월 퇴직하기 전까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인 댓글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사 군무원 채용 과정에서 우리 편을 뽑으라는 것이 VIP 강조사항이라면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 재직 시절 기밀 문건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군사기밀 유출 및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28일 김 전 기획관의 대학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국방부와 국정원, 기무사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일부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댓글 공작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에 대한 JTBC 보도 직후 김 전 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난 정황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우려 등 중요한 구속 필요 사유 중 하나로 적시했습니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는 방송사는 대개 3, 4년에 한 번씩 제어가 심사를 받습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경우 제어가 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 최근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3사 모두가 제어가 기준에 미달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 결과 SBS는 647점, KBS 1TV와 2TV는 각각 646점과 641점, MBC는 가장 낮은 616점을 기록했습니다. 제어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전부 넘지 못한 건데 방송법에 따라 조건부 제어가 또는 제어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상파 3사는 평가 항목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과 공익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제어가에서 기준점 이하를 받은 건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는 성명을 내고 치욕적이며 세계적인 조롱감이라며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는 지상파들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고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일부에선 편성위원회 강화, 이행실적 매년 점검 등 강한 제어가 조건을 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대출 승인 대가로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 담당 직원이 재판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요즘도 이런 거 하나요? 혐의를 보니까 성상납 이런 것도 받고 유흥도 접대받고 돈도 받고 뇌물수수로 기소된 사람이 징역 1년에 벌금 1,280만 원, 추징금을 1,28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대출을 승인해달라고 뇌물을 건네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가 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받은 건데요. 네, 2009년부터 이제 뭐 청탁을 들어달라 이러면서 17번에 걸쳐서 중소기업 대표는 자기가 2,63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성매매를 포함한 접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재판부에서는 혐의 가운데 일부만 인정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현금 수수한 부분과 유흥주점 접대비 여기까지가 들어가서 중소기업 대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은 실형을 바로 선고를 당연히 받는 그렇게 거거든요. 받아야죠. 홍종학 장관, 요번에 그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요번에 임명된 홍종학 장관이 반드시 확인하고 근절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형사사건화 됐기 때문에 다행히 이렇게 처벌을 받고 있는데 이 현장에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창업 관련한 자금 그리고 창업 실패 후에 이제 재도전하는 과정에서 그 지원되는 자금 그리고 여성 기업들 중심으로 그 특별 자금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이제 창업, 프랜차이즈, 기업 진흥, 중소기업 진흥 이런 명목으로 그 조성되는 돈들이 상당히 그 큰 목돈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자본들이에요. 정말 지저분한. 그래서 저는 국회 그만두고 나와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면서도 이 정부 자금을 절대로 쓰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지저분한 제안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페이퍼 작업을 잘 하기 때문에 페이퍼 작업을 해주면 사업계획서를 쓰는 거죠. 사업계획서를 써주면 대가를 어느 정도 주겠다. 그 대가가 어디서 나오느냐. 컨설팅 회사가 중소기업청이나 공단 직원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컨설팅 회사를 지정을 하는 거죠. 공단이나 청이 지정하는 공인 컨설팅 회사를 지정받아서 그 회사가 중개를 해주는 거예요. 페이퍼워크를. 네. 그래서 일종의 커미션 떼먹기처럼 그런 식으로 제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그 커미션에 얼마를 주겠다. 그러면은 그 돈은 결국에는 창업가가 가져가야 될 몫에서 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런 게 차라리 낫죠. 이렇게 향응을 제공받아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적발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 현장에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이 노골적으로 요구한다는 소문들도 있어요. 요구를 받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필요하니까. 그래도 그게 아쉬우니까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거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대출이 필요한 게 내가 개인 자금을 유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을 신청을 하는데 예. 사실은 그게 의리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쉬운 사람인 거예요. 저도 이제 예전에 그런 대출 경험을 많이 겪어봤는데 대출을 신청할 때 뭐가 들어오냐면 지금은 그걸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꺾기가 들어와요. 꺾기는 뭐예요? 은행에서 꺾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뭐냐면 내가 대출을 5억을 신청을 했어요. 그럼 5억을 신청했으면 은행에서 꺾기라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 해줄 테니까 1억짜리 적금 하나 부으세요. 이렇게 얘기가 들어와요. 그럼 그거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출 받아야 되니까. 또 내지는 가족들, 직원들 명의로 뭐 은행에서 이번에 신규 이게 뭐 상품이 나왔는데 이거 다 들어주세요. 이렇게 들어와요. 심심치 않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기업하는 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 거의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거의 이런 관행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봐요. 특히나 이 페이퍼들, 서류들을 사업계획서나 사업보고서를 보고 평가해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출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가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말 아쉬운, 을 중에서도 정말 갑을병 정도라도 들 수밖에 없는 사업자들의 입장이 그런 약한 입장을 악용하는 경우들이 아직까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슬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기당해가지고 커미션을 선지급하면 대출을 해준다는 그 말 때문에 보이스피싱하고 똑같잖아요. 그렇네. 예,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 노골적으로 계좌번호 주면서 여기에 얼마 입금하면은 대출 해드릴게요.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풍긴단 말이에요. 중간에 껴있는 컨설팅 회사가 그런 분위기를 이야기를 해주고 담당자가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고 그러면 입금되면 해결되나 보다. 그럼 입금돼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고발을 못 해요. 왜냐면 다음 해에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적발돼서 이런 선고가 있었는데 홍종학 장관이 이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정말 이거 철저하게 근절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네요. 이거 한 건뿐이 아닐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담당하시는 분들 이번 실형 받는 거를 보고 좀 움찔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좀 약간은 그 새는
옆으로 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정부가 창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지원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면서 정말 고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태도예요, 태도. 이 정부 자금을 쓰려고 신청하는 사람을 일단 도둑으로 보고 모든 프로세스를 설계해놔요. 그래서 100만 원을 쓰면 200만 원어치 페이퍼워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부 자금을 안 쓰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차라리 그 서류 작업을 할 시간 동안 내가 고객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차라리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훨씬 생산성이 좋지. 그 정부 자금 뭐 500만 원, 1000만 원 그거를 영수증은 영수증대로 첨부해야 되고 영수증이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 작성해야 되고 쓸 때 있었던 같이 담당 그 참석자들 다 회의록 다 기록하고 서류 다 받아야 되고 항목별로 성과를 다 또 리포트로 써야 되고 하다 보면 한 2천만 원 쓰고 나면 5천만 원어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5천만 원어치 일을 하는 게 본질적인 그 사업 목적을 위해서 어떤 생산성이 있는 일을 하는 거면 그런 일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프로세스면 좋죠. 내 고객에게 더 열심히 할수록 내 성과가 자동으로 나는 식으로 자금을 관리해주면.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단돈 100원이라도 허투루 썼을까봐. 그래서 이 규정 외에 벗어난 돈을 썼을까봐 감시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서류들을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남의 돈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사업을 하라고 주는 돈인지 자신들의 어떤 서류 편의상을 그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우리를 부리는 건지 이게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자금을 집행을 한다면 사업자들이 자기들이 꿈꾸는 대로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게끔 자율성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여서 담당 직원들도 답답해하죠. 규정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의 현실과 다른 게 너무 많아서 부조리한 게 많이 있죠, 아직까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이나 이 제도를 규정하는 사람들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모르고 있지는 않은데 사실 이게 정부 자금이라는 걸 눈먼 돈으로 보고 빼먹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규제를 가하고 제한을 두는 것인데 이게 좀 시스템상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이제 자율적으로 놔두면 아마도 그런 눈먼 돈 역할을 하는 확률이 더 높아질 위험성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전문적인 학자들과 금융 전문가들 이런 부분들이 좀 대충 해도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담당 직원들이 요구하는 그 서류의 수준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인 서류가. 네, 저도 중기청하고 좀 일을 해봐서 그분들이 얼마나 일하기 힘든 타입인지 약간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홍종학 장관님과 함께 고쳐져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예산안이 통과가 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내년에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그리고 선거구제 개헌,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아직 남아있는데요. 지금 6.13 지방선거는 이제 거의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번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부터 지방선거 이슈였죠. 사실은 그게. 네. 2018년도 예산을 정부에서는 지방선거 이 직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잡고 준비를 했는데 야당들의 거센 반발에 의해서 9월달로 미뤄지고 이런 지금 상황들이 벌어졌고요. 예산이 깎이고 시기가 늦춰지고 이미 야당들의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용으로 예산을 활용한 겁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이것도 사실은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게 선거구제 개편이 예전 같으면 그냥 법안이나 이슈가 있을 때 따라갔거든요. 묻혀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이번 예산안 타결을 준비하면서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부분이 선거구제 개편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곧 그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탄력을 받고 나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구제 개편은요.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모두 물론 어느 정도 방향성의 차이는 있지만 강론에 들어가면 차이가 있지만 총론은 합의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선거구제 개편해야 되겠다라는 총론은 합의가 돼 있고 자유한국당은 빠져 있죠. 이 모양이 작년 1년 전에 보면 탄핵정국하고 맞아요. 그래서 탄핵정국 때 그때 자유한국당은 빠져 있고 나머지 정당이 연합해서 탄핵연대를 했거든요. 지금 그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아마 선거구제 개편은 강론에서 좀 부딪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시기도는 아마 개편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선거구제가 개편되더라도
가장 원론적인 거 있죠. 지금은 과대 대표되고 있잖아요. 1등이 그 무조건 독식하기 때문에 그 사표가 너무 많은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표가 없는 소수의 표도 국회 의석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이 많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있고, 뭐 독일 뭐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거는 지금 현재의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시스템은 굉장히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철수가 항상 자기가 만들었다고 말하는 그 다당제, 말도 안 되는 다당제 있죠. 실제로 만들려면 그 선거구제와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소수의 의견도 국회 의석으로 반영되는 형태가 만들어질 때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의석수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인 거죠. 보통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그 통과 과정에서 진짜 지저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비 아깝다 이 새끼들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니까 당 해체해라 꺼져라 막 이렇게 막 강하게 이제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의 연장선으로 그래서 국회의원을 줄여야 돼. 그래서 저렇게 그 세금 파먹는 새끼들 없애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속 시원하고 뭔가 좋은 이야기 같은데 실제로는 나한테 안 좋은 이야기예요. 국회 한 해 예산이 뭐 몇천억이네, 뭐 이렇게 그 특수활동비가 뭐 80억이네, 90억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예산을 2배로 늘려주고 내가 혜택을 5배로 받으면 국회의원을 2배로 늘려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한 사람이 다루는 예산의 규모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져요. 생각해봐, 이번에 428조 원이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지금 법률상 300명으로 묶여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 사람이 1년 동안 책임지고 2조 원 이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법률을 만드는 일도 하지만 예산안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러면 결산도 하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썼던 돈을 결산 심사도 하고 내년도 예산을 평가하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의원 한 사람이 최소 2조 원 이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산 관련해서 스터디를 하고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이 집행하는 금액이 10억이 넘어가면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금을 집행할 때는 10억당 한 명이라는 어떤 비공식적인 그냥 그 개념적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이라는 거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10억당 한 명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 한 명에 딸려있는 보좌관들하고 인턴 포함해서 국회의원까지 10명이에요. 보좌진 7명에 인턴 2명이면 9명이고 국회의원까지 10명이란 말이죠. 10명이 2조 원을 본다는 건 한 사람당 2천억씩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2천억에 할당된 각각의 사업들을 하는 게 사실 제가 되게 계속 숫자를 나눠서 복잡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더 늘려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숫자 자체를 늘리는 것도 파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례대표라는 그 제도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옛날에 전국구라는 그 전국구 의원이라는 개념이 지금 비례대표로 와 있는데 직능 중심의 비례대표 제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 지역 중심의 정치 조직이 아니라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지역이나 거리 개념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비즈니스를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려면 직업 중심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 과대표되고 과소대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저런 싸우기만 하는 새끼들 저것들을 밥그릇 다 차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결국에 피해를 보는 건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더 정확하고 제대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엘리트주의에 엘리티즘에 똘똘 뭉쳐 있으면 야수님 말대로 피해는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엘리트가 아닌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숫자를 늘리는 게 맞죠. 예. 예전에 판검사 숫자, 변호사 숫자를 늘리자라고 했을 때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네, 지금 정말 그 업계에서는 반대했었죠. 난리가 났었죠.
자기들 목숨 걸고 반대했어요. 변호사들이. 자기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줄어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수입이 줄어드니까 특권이 줄어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엄청난 반대를 해왔던 거고요. 사실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라고 하면 제일 반대가 심한 그룹은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사당에서 반대를 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은 비례대표하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독일식 정당 명부제 이런 부분들이 도입되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의 정치 지형상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채택을 하게 되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유리한 게 민주당이에요.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그래서 야당들이 절대 여기에 동의를 안 할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야당들이 특히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이런 쪽에서 합의를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최대로 봤을 때 중대선거구제 요 정도까지만 아마 합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물론 비례대표 수를 많이 늘리고 지역 국회의원보다 그리고 국회의원 수를 더 많이 약 한 2배 정도까지 늘려줘야 맞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당장 이게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봐야 이게 또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거구제 개편보다 더 심각하고 더 코앞으로 닥쳐져 있는 게 개헌 문제죠. 네, 지금 개헌이 제가 바라기에는 그냥 지방선거랑 같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지지율과 여세를 몰아서 개헌도 그냥 한 방에 쭉 갔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홍준표 대표는 관훈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방선거에 붙인 곁다리 국민투표는 옳지 않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선거비 아끼려고 경남지사 사퇴도 안 하신 분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지는? 개헌 문제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국회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요. 이게 국민이 잡아야 되는 운전대를 지금 국회가 대신해서 잡고 있는데 국회가 그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헌 문제가 나오려면 그 타임테이블을 보면 1월 달에는 어느 정도 매듭을 져야 돼요. 국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매듭을 져서 국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아마도 국회 안에서 이게 매듭 지어지기가 쉽지 않을 거다. 특히 국회 안에서 개헌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부 개헌으로 정부 조직만 손댈 수 있는 일부 개헌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에 그 공포한 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개헌을 내놓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안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시간표상으로 보면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를 하는 게 동시투표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사실은 거기에 맞추기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 홍준표가 이런 말을 뱉어내는 것은 이 동시투표를 하게 되면 자기들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개헌 이슈가 들어가면 이 개헌에 반드시 따라붙는 거는 박근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이 높아지는 국민이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이 높아지고 주권이 높아지는 그리고 국회의원의 권한이 약화될 수 있는 이런 개헌을 자기들이 절대 찬성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같이 투표를 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것 같고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합의안 나오는 것 같고는 반드시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안이 다시 나오든지 아니면 본격적인 재논의가 불입트게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역 같은 저놈은 아직도 국회 어디선가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을 것 같은 바로 그런 남자 강기정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분이 보내주셨던 삼행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명작이었어요. 강한 듯 따뜻한 남자. 기정 씨가 정말 좋아요. 도대체 누굴까요? 우리 사모님 아니실까요? 잘 지었네요. 네. 강하고 따뜻하고. 네. 1회 방송을 듣고 네. 아마 모르긴 해도 거기에 맞는 삼행시를 지어서 보내야겠다라고 이렇게 메일이 왔더라고요. 제가 지역에 가보면 막 강하다. 네. 그런데 만나보면 참 따뜻하다. 네. 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씨 좋은 동네 형님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투사 이런 느낌이 별로 없어. 마음씨 좋은 동네 형님만 하면요. 리더로 인정 안 해줘요. 결단, 네. 강단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 하시죠. 네. 강한 남자. 그 강한 남자는 한때 우리 정청래 의원이 고초를 겪었던 그건데요. 강안 남자죠. 네, 그때 문화일보 만화. 네. 의원님이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본인도 한번 지어보세요. 본인의 이름으로. 제가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어떤 약속도 있지 않아요. 자, 강처럼.
강처럼 4대강? 그건 영산강, 낙동강. 예. 자, 기운 세고 아름다운 정이 많은 남자. 말이 안 되네요. 강처럼 기운 세고 아름다운 정이 많은 남자. 좋은데요, 뭐. 근데 강하고 기운 세고 아름답고 정 많고 이게 잘 안 떨어지는데요. 완벽한 남자라는 뜻인데. 그런데요, 이 성함이 예. 강자, 기자, 정자가 삼행시 짓기는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생각을 하면 단어들은 많이 나오는 그런. 제 정자가 바를 정자거든요. 예. 예, 기자는 옥기라 그래서 옥돌, 그러니까 바른 돌, 바른 옥 이런 뜻입니다. 그러시군요. 어디 강씨십니까? 진주강입니다. 저희들은 거의 다 진주강. 6대 성씨 중에 하나. 예. 6대 성씨는 또 뭐예요? 대한민국 6번째 일가가 큰, 성씨가 큰 성. 단일 성씨로? 그러니까, 예, 단일 성씨로 있잖아요. 김해김, 이렇게. 김해김, 김이박, 최, 다음에 강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김해김 씨, 전주희 씨, 경주 최 씨,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게 6대 성씨였군요. 예. 그런데 이제 진주강은 또 6대 성씨도 성씨지만은 단일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면. 예. 거의 본이 하나다. 그래서 단결력이 엄청 셉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요. 말씀 나온 김에. 조상분들 중에. 네. 이분만큼은 정말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 강감찬. 야, 우리 시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를 강기정 이야기할 때 꼭 강기갑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강기가 부하나. 공중부양에 신호하는. 그리고 두 분도 약간 콤비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전혀 맞질 않습니다. 강기갑은 우선 술을 한 잔도 못 해요. 예, 겉으로는 상당히 속 키우고 농민운동하고 그러니까 술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술을 한 잔도 못 하고, 여려요, 정말. 저는 여리진 않는데. 그런 분이 어떻게 공중부양을 하셨을까? 계속 저한테 공중부양했냐라고 누가 물으는데요. 저는 공중부양도 좀 다릅니다. 좀 다르게 했습니다. 자, 한때 어목하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법만 있으면은 갖다가 날치기 해버리고 그런 게 비일비재했었잖아요. 그렇죠. 선진화법이 있어서 그나마 그런 모습 안 보이는데 사실은 희생양들이고 진짜 나쁜 사람들은요 싸움 시켜놓고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있어요. 남들 욕 다 먹게 만드는 거. 청와대. 예, 그렇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혜 탄핵 가결이 1주년 됐거든요. 네, 예. 안타깝게도 그 자리는 없으셨어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살고 있었는데 베를린에서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저도 2주에 한 번씩 촛불 들고 행진하고 그랬습니다. 1년 전 오늘 박근혜 탄핵이 가결된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왔던 기억이 나고요. 네. 그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방송을 이제 박근혜 기간 동안 거의 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국정농단 비슷한 사건들이 그 이전에 막 터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농반 진반으로 박근혜 저 탄핵시켜야 된다고. 근데 실제로 그 말을 강하게 주장한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게 과연 될까? 정치권 움직이기도 힘들고 사실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했네, 국민의당은 어떻게 했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정치권에 그 당시에 계셨다고 그러면 실제로 박근혜 탄핵을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독일에서 이제 독일은 한국 시간 오후 4시쯤이 독일의 아침입니다. 그러면 눈을 뜨자마자 집에서는 이제 인터넷이 안 돼서 베를린 자유대 학교를 나가서 학교에 나가 있으면 그 함께 있는 유학생들이나 조교들이 제 방문을 뿌이끔 열고 들어와요. 어떤 소식에 대해서 막 같이 묻고 토론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도 한국의 정치권이나 국회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듣고 분석하고 가슴 졸이고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분석하고 그랬는데요. 우선 당시에 국회는 뭐 부분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우왕좌왕했어요. 또 하나는 노무현 탄핵에 대한 어떤 역풍 때문에 그랬는지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상당히 초반기에는 힘들어했죠. 예, 과연 될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매일 대한민국에서 매주 주말에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 그 소식을 듣고 우리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각 도시, 큰 도시, 이제 독일로 말하면 베를린 수도, 행정 수도인 금융 수도인 프랑크푸르트,
또 저 밑에 뮌헨 이런 곳곳에서 유학생들과 또 현지 교포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그랬죠. 우리도 많이 모일 때 400여 명 좀 넘고요. 적게 모일 때는 한 200여 명. 저희들은 2주에 한 번 하는데요. 재미가 없어요. 독일어, 영어, 한국어로 해야 되고 누가 나와서 노래 한 자리 부르지도 않고. 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민들이 와서 발언을 하고 그 당시에 정치인들한테도 마이크 안 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민들이 끌어간 네. 박근혜 탄핵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많은 정치인분들이 이제 우리 방송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국민을 반발짝만 따라가면 된다. 이 상황에서는 국민이 다 끌어갔으니까 만약에 정치인들이 주도했다 그러면 또 다른 역풍이 불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당시에 제 노트북에는 당시에 정치인 중에 헛발질한 정치인들이 꼼꼼히 다 메모되어 있기도 합니다. 블랙리스트 작성하셨네. 블랙리스트는 아니고 제가 언젠가는 그때는 그랬지라고 제 정치를 반추하기 위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보기 위해서 당시에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주요 정치인들의 발언과 당시의 상황 판단에 대해서 제 나름의 분석과 판단을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이게 살생부처럼.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 방송하기 하루 전이었는데요. 호남대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하나 열렸어요. 네. 그 스토리가 좀 굉장히 뭔가 뭉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표정두 열사.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어서 많이 들은 이름인데 하실 분들이 꽤 많으실 거고 이제 이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뭐 당연히 알아들으실 수 있는 건데 표정두 하면은 5.18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선 당시 그랬거든요. 대통령이 돼서 5.18 행사에 참석하겠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마차님. 저는 오늘 5월의 죽음과 광주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세상에 알리려 했던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도 함께 기리고 싶습니다. 1982년 광주 교도소에서 광주 진상규명을 위해 40일간의 단식으로 옥사한 29살 전남대생 박관현. 1987년 광주 사태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분신 사망한 25살 노동자 표정두. 1988년 광주 학살 진상규명을 외치며 명동성당 교육관 4층에서 투신 사망한 24살 서울대생 조성만. 1988년 광주는 살아있다 외치며 숭실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분신 사망한 25살 숭실대생 박내전. 예, 이 구절을 노동자 표정들을 말씀하실 때 강기정 의원이 그 행사장에서 펑펑 울었다는 그게 있어요. 사실인가요? 그때는 전율을 느꼈어요. 일단 너무 우선 감격했고요. 감격의 눈물이죠.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일선에는 표정두 열사랑 친구셨다고 그러는데? 예, 고등학교 이제 친구였는데 제가 감옥 갔던 시절에 이 친구는 이제 군대를 갔고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분신을 해서 사망을 했죠. 그런데 이런 표정두 열사나 또 앞서 말씀드린 박관현 열사, 조성만 열사, 박내전 열사 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입으로 어떤 공식 기념식장에서 불러졌다. 이건 부활입니다. 부활. 그냥 민주주의에 대한 부활. 근데 저는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광주에 사는 사람으로서 매번 5.18은 당사자들의 것이고 당사자주의에 빠져 있더란 거예요. 5.18 하면 그 당시에 총을 직접 들었거나 또는 들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상자 또는 구속자, 유족으로 확정된 사람들 것으로 당사자주의에 빠져서 상당히 5.18이 갇혀진 느낌이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념사에서 이런 표정두 열사를 불러내면서 5월의 저항을 민주주의로 승화시켰던 그 열사들을 살려냈다는 점이 정말 컸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5월은 5월이었고 6월은 6월이었고 노동운동은 노동운동이었는데 이 5월 정신의 기초에서 노동운동, 학생운동 이런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을 연결짓고 살려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의 취지는 5.18 때 돌아가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1982년에, 1987년에, 1988년에, 88년에 진상규명을 끊임없이 요구했던 분들의 노력이 있어서 결국에는 사실은 80년대 87 민주항쟁 때 사상적 모든 기반이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87년 6월 항쟁뿐만 아니라 저희 세대인 80년대 노동운동을 했거나 농민운동을 했거나 학생운동을 했던 모든 사람들의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그 뿌리는 5.18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딱 8구절이었죠. 그래서 호남대학교에서 이분에 대한 명예 학사학위 수여식이 7일 날 있었던 건데요. 네, 호남대 서강석 총장님과 호남대학에서 큰 결심을 한 거죠. 이게 원래 이분이 호남대학교 무역학과 입학하셨고요. 83년에 군 제대 후에 복학을 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결국에는 등록금 못 내서 제적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머니랑 어제도 형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졸업장을 대신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침으로 한 게 아니라 기쁘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러줘서 5.18 기념식장에서는 놀래서 기뻤고 그래 눈물이 났고 어제 그 호남대 그 현장 졸업장 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기분 좋다고 원래 졸업식 하면 그냥 홀가분해서 막 모자도 던지고 박수 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어제 행사를 맞이했어요. 그 5.18 기념사 하실 때는 막상 그 이름이 거명됐을 때는 거명되실 줄은 모르셨었죠. 그렇죠. 저는 기념사가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 되고 첫 외부 공식 행사잖아요. 그 첫 외부 공식 행사 기념사 국가 기념식을 그렇게 그냥 사람을 놀래킬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은 기념사도 놀랬고 또 우리 5월 유가족을 껴안아 줬던 그것도 놀란 거고 아무튼 사람 많이 놀래요. 그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 심장마비로 그냥 심장마비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우리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냐면은 보실래요? 광주 사태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분신 사망한 25살 강기정의 친구 노동자 표정두. 본인은 그렇게 들리신 그럼요. 거야. 왜냐하면 저는 평소에 표정두 너는 졸업도 못하고 노동운동하다가 가서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어느 날 죽었는데 누가 인정도 안 해주는 거죠. 물론 추모 사업을 했거나 주변 동료들 가까운 친구들은 우리 표정두 참 장하다, 정신이 거룩하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겠지만은 대부분 시민들과 국민들 우리 광주 대동고 우리 동창들 포함해서 그냥 순간 표정두 생각하지 그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희생을 겪었는가를 생각하지 못하다가 그 친구를 대통령이 부활시켰다는 점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냥 막 너무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날 표정두 열사 기념식이 끝나는 그날 오후에 표정두 형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강원 정말 고맙소. 우리가 어디에 전할 수가 없으니 혹여라도 대통령 또는 임종석 비서실장 또는 그 글을 쓴 사람 그 연설 기념사를 쓴 사람을 만나거든. 우리 어머니나 가족들은 이제 30년 묻어둔 그 여한이 다 없어졌고 아무렇지 않으니 국정을 잘해라. 아이고. 고맙다라고 전해주라. 그랬는데 제가 5월 19일 날 이제 VIP를 청와대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날.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전했지요. 전하고 형님한테 다시 전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아이고 이상하게 무슨 뭐 영화 스토리 같고요. 예. 그 위에 먼저 말씀하셨던 박관현 그 총학생회장 부분은 아마 광주 사람들이면 다 알고 있는 굉장히 좀 슬픈 이름이고 뭐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갑자기 5.18로 쏙 빠져드는데 오늘은 이제 그 저한테는 이제 박관현 선배는 제 대학 1학년 때 저를 운동의 길로 민주주의 길로 이끌었던 선배이기도 하죠. 박관현 선배가 죽어간 그 마지막 순간을 제가 보고 시신을 지키다가 시신을 경찰들이 탈취해서 영광으로 묻을 때 제가 그때 잡혀 들어가서 처음으로 1학년 때 경찰서를 가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제 운동, 민주주의의 삶이 좀 달라졌는데요. 그런 점에서 박관현, 표정두, 이철규 이런 정말 우리 선배 또는 친구들은 참 제 삶을 지금까지 지탱해 준 힘이기도 했고 저를 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나침판이기도 했죠. 예. 길을 가다가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는 그 사모님의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네. 그 사이에 국회에서 3선이나 했다면 더 이상 인생에 누릴 건 다 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풍족한 마인드 이게 지금 현재 강기정 의원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알겠습니다. 광주 교도소에서 광주 진상규명을 위해 40일간의 단식으로 옥사한 29살 전남대생 박관현, 1987년 광주 사태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분신 사망한 25살 노동자 표정두, 1988년 광주 학살 진상규명을 외치며 명동성단 교육관 4층에서 투신 사망한 24살 서울대생 조승만,
1988년 광주는 살아있다 외치며 숭실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분신 사망한 25살 숭실대생 박래전. 수많은 젊은들이 5월 영령에 넋을 위로하며 자신을 던졌습니다.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을 때 마땅히 밝히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위해 자신을 바쳤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던 많은 언론인과 지식인들도 강제 해직되고 투옥당했습니다. 저는 5월의 영령들과 함께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헛되이 하지 않고 더 이상 서러운 죽음과 고난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참이 거짓을 이기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국민의당에 지금 박지원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박지원 아니냐고 그래서 박지원이라고 떨어 있다. 박주선이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 2008년에 주성영 의원이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었죠. 그 주성영 의원이 DJ 비자금 CD 뭐 이런 거를 이제 폭로 비슷한 걸 해요. 근데 그 제보자가 현재 국민의당에 있는 박주원 최고위원이다. 한나라당 공천으로 안산시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 공천을 주고받고 하기 전에 얼마 전에 이제 검찰에서 나오신 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DJ 비자금에 대한 제보를 한 사람이 국민의당 최고위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발칵 뒤집힌 상황이 된 건데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우선 당시에 2008년 또는 6년에서 8년 시기를 잘 봐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이명박 정권 초기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떻든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흠결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논두렁시계로, 김대중 대통령한테는 100억 비자금으로 흠결을 내고자 정치공작 음모를 꾸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논두렁시계나 100억 비자금 문제가 국민들 속에 먹혀 들어갈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 점에서 이명박 조사가 안 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당시 이명박 정권의 전 정권에 대한 정확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당을 만들면서 안철수 씨 이분은 호남에 있는 국회의원들만 데려간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이태규라든지 하는 MB계 사람들을 한 당으로 끌어들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국민의당 그러면 호남계 국회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안철수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끌어들인 일종의 MB계들이 꽤 있는 그런 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사실 그분들의 어떤 민낯이 한번 제대로 드러나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국민의당의 정체성이 뭐냐 이것이 끊임없이 문제됐던 거죠. 안철수 대표가 과거 후보 시절에 5.18에 당헌에 5.18을 뺄 거냐 넣을 거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햇볕 정책을 이어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도 명쾌하지도 않고 그래 국민의당은 끊임없이 이 정체성이 뭐냐 이걸 질문을 받았던 당이죠. 지난 이제 문재인 당대표 쫓아내고 탈당하고 분당하고 총선까지 오는 과정에 끊임없이 그 질문을 국민의당은 받았던 거죠. 너희 당의 정체성은 뭐냐. 그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밝혀져 가고 문제되어 나오는 과정이 이번 박주원의 비자금 의혹, 비자금 정치공작 사건이다 싶어요. 이 박주원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런 사람이 물론 모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당의 최고위원으로 앉을 수 있는 거냐.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쓰고 네. 그런 사람들이 호남 분들 이렇게 현혹해가지고 그러죠. 이런 분들이 오늘 마침 9일부터 11일까지 안철수 호남행 열차를 타겠다 그러는데 네. 박주원 데리고 오면 호남에서 돌멩이 맞아 한번 좀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정치판이 이런 것입니까? 너무하잖아요. 이 상황은. 호남행 열차 타고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박주원 여기를 정치 공작한 사람을 최고위원을 데려와서 호남 목포 앞 광장에 세워야 됩니다. 네, 정말 안철수. 네. 그래놓고 DJ 파리 한 거예요. 그렇죠. 정말 황당하고요.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가정을 하자면 그러면 자기가 본인이 DJ 정신을 계승한 정당의 최고위원쯤 되려면 스스로 고백했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가 정치권으로 진출하면서 그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딜한 것밖에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느낌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 국회 때 주성용이죠. 주성영. 예, 주성영 의원이 사고 칠 때마다 주승용 의원이 욕을 먹었죠. 여수에 주승용 의원이 욕을 많이 먹었는데 오해를 받아서요. 이 주성영 의원이 사실은 정치검찰의 대표적인 정치검찰 정말 센 사람이었죠, 이분이. 네, 상당한 모략 음모가였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당시에 음모를 꾸민 거죠, 정치 공작을. 이분 정치권에 사라졌는데 지금 뭐 하실까요? 소식 좀 아십니까? 그때 이제 재판도 받고 요즘에는 소식 못 들었습니다. 비슷한 이름으로는 주호영도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 그 바른정당 원내대표. 주호영은 지금 현 의원님이시고. 그러니까. 네. 주승용도 있고. 네. 이분들이 또 주씨들이 또 이렇게. 자, 근데 이게 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게 저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는 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분들은 이런 식의 이중 플레이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라는 게 한번 이렇게 어떤 세력이 출렁해가지고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면 여러 잡탕들이 섞이기 사실 마련인데 당의 세를 불리기 위해서 그런 전력 있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였다가 나중에 또 밝혀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정말 진정성이란 정말 시보로치도 없는 그런 느낌 때문에 더 분노스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백마 타고 온 정치 지도자는 없다 이런 이제 우리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어떤 선출직 리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걸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안철수보다 실망하고 고건 씨보다 실망하고 과거에도. 그래서 결국은 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백마 타고 오는 정치 지도자가 아닌 당에서 평소에 실력을 쌓고 공부하고 실천을 통해서 검증된 사람,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치판을 이끌어가면 조금은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사실은 이 박주원 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지만은 지났으니까 어떻게 할 건데가 아니라 다시 이 박주원 최고위원 진실을 고백해야죠. 당시 어떻게 된 건지 낱낱이 고백하고 사과할 곳에 당사자들에게 사과하고 국민에게도 사과하고 그리고 이런 정도 되면 이건 정치 공작이었기 때문에 떠나줘야 지구를 떠나거라 빠져주라 빠져야죠. 이 정도는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닌 게 DJ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런 제보를 근거로 국정감사에서 DJ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때가 바로 국세청이 노무현 대통령 후원자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DJ와 노무현 대통령 양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살벌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당시에 국민들은 소고기 반대 촛불이 타올랐고 맞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노무현과 김대중 정부를 흠결내고 우리들의 성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정치 공작을 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정치 공작에 가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가담한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둔 국민의당은 사실 옛날 같았으면 이건 거의 정당 해체 수준이에요. 이 정도 되면. 호남에 안철수 대표 9일날 호남 가는 거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이게 어마어마한 스캔들이 하나 터진 거예요. 네. 그러면 국민의당에 지금도 어마어마한 내용 상태이잖아요. 사실상의 분단 상태의 느낌인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 이미 이제 DJ 정신을 정말 이어야 되겠다라는 최경환 의원이나 몇 의원들은 분노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또 당연히 분노해야 되고요. 이건 그동안의 내용, 즉 안철수의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와는 전혀 또 다른 그 국민의당 내부에 있는 조금은 양심적이고 DJ 정신 유지를 받들겠다라고 실제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이건 양립할 수 없는 문제다. 예. 갈랐어요. 지금 그 국민의당에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최경환 저쪽 최경환하고 다른 최경환 의원님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 대검 정보기획관실에서 근무했고 2005년에 퇴직했고 한나라당 소속으로 그러니까 안산시장을 지낸 적도 있고 그러다가 국민의당에 합류해가지고 이번 올해 8월 27일 날 전당대회에서 안철수계로 출마해가지고 안철수 후광으로 최고위원까지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호남에서의 입지는 점점점 줄어들겠네. 지금도 입지할 게 없잖아요. 뭐 지금도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관심 두는 그 국민들은 없고요. 또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호남민들이 안철수 대표가 어떤 얘기, 어떤 말을 하는지, 광주를 호남으로 오는지 별로 관심 갖지 않는 사실상 무관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철수 씨 생각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초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다가 또 다시 호남이 나를 지지해 줄 거야 하는 착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호남인들 그렇게 쉽게 봐서는 안 되는 게 정치적 수준을 저는 소위 간을 봐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안철수 대표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뭐 바른당과 통합 이런 것도 이제 그 당의 존립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과 함께 개혁연대를 어떻게 구축할 건가로 고민해야지 자꾸 대선 후보 3년 후, 4년 후 대선 후보 할 생각하고 있으면 아마 호남인들은 미워하는 게 아니라 눈길 자체를 주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뭐 전국 정당 지지율하고요. 호남에서 지지율이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뭐 한 5% 안짝이니까요. 네. 네. 그렇다면 완전히 민심으로부터 버림받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안철수당, 국민의당은 지금 전혀 회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리 정치가 생물이라 하지만은 내년 적어도 지방선거까지 회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특히 이렇게 바른당과 무원치간 통합,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박최고 의원의 어떤 사건, 비자금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도대체 저는 안철수 대표가 호남행을 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죠. 의원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이명박.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지금 사실은 수사가 시작됐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고발도 들어갔고 검찰에서도 이제 고발이 들어가고 최근에 이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정호영 BBK 특검이에요. 그때 설렁탕 한 그릇 먹고 그냥 사건 덮어버렸다는 거고 서류 가져가서 보지도 않고 그냥 돌려줬다 이런 거거든요. 당선된 당선자 신분이기도 했고 그래서 줄을 완전히 특검에 섰다는 그런 의혹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그때 우리 주진우 기자가 우리 방송 나와서 했던 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게 댓글이네 블랙리스트네 하는 거는 수사 자체가 진행할 수밖에 없다. 관계자들이 있고 직접적인 증언이 있어야 되고 한데 이거는 사실은 이명박 씨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가능한 사건인 게 그게 참여연대와 민변이 지금 고소한 게 있거든요. 고발한 이유가 뭡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이 회사 최대 주주인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대표이사와 성명불상 실소유주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성명불상 실소유주래. 거기가 이명박입니까? 네. 아니 아직도 다스가 누구 거냐라는 답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구만요. 주가 조작 등도 포함되어 있고요. 비자금 이런 문제가 사실 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 포탈 등 이런 혐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이것을 직접 조사를 하는 상황이고 혐의가 있다면 검찰은 이 사건부터 공개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고소 고발은 엄청 많이 하는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결론적으로 검찰 입장에서도 이명박 씨에 대한 조사를 할 생각이 있다는 뜻을 받아들이면 되죠. 일단은 정호영 당시 BBK 특검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왜 당시에 실소유주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성명불상의 실소유주가 누구라고 보는지 이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조사를 하지 않는 정호영에 대한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성명불상 실소유주가 MB다. 이걸 MB인지 아닌지를 밝히려면 이상은과 이명박을 조사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네. 면죄부를 주고 안 주고 뭐 이런 문제는 다음 문제고. 그러나 MB가 이제 거세게 저항할 거라고 보여져요. 뭐 지난번 외국 나가면서도 꼭 안 돌아올 것처럼 하던데 돌아왔나요 지금? 한국에 있나요? 네. 아 들어왔어요? 그때 갈 때는 꼭 안 돌아올 것처럼 세게 말하고 가던데.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배당을 했습니다. 네. 배당을 했다는 뜻은 수사를 하겠다는 뜻이고 네. 이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서 뭐 여러 사람들 김관진이네 누구네 조사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건 이명박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원래 예상은요. 그러니까 김관진 석방 이전에 원래에서 예상은 뭐 12월 한 뭐 19일 뭐 이런 정도 12월 하순 정도에는 이명박 씨가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이 있었는데 뭐 김관진 석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이건 좀 딜레이가 되겠구나 했는데 다시 이 문제가 검찰의 의지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네, 최근에 이제 검찰에서 연말까지 적폐청산 조사를 마무리하면 어쩌냐 주요 사건 이런 비슷한 발언이 나와서 보도가 되어서 우리 적폐청산을 완전히 원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발칵 한번 뒤집혔던 적이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검찰에 또 청와대 등등에 이 적폐청산은 시한을 정해놓고 끝낼 수 없는 거다.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도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검찰은 끈해와 동등하게 아니면 어쩌면 더 구조적으로 대한민국을 멍들게 했던 이 MB에 대해서 정말 조사를 해야 된다. 지금 특검, 정호영 특검의 부실 수사 문제만 보더라도 이건 누가 보더라도 MB의 책임이었고 이렇게 사법부 내지는 입법부에서도 이제 같이 추천을 하니까요. 이렇게 문란케 하는 이런 사건을 그냥 어떤 정치적 이유만으로 덮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우리는 이명박 씨에 대해서는 방송으로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쫙 깨고 있는데 법은 참 멀고도 멀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명박 씨에 대한 수사가 일각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흔히 말해 토끼머리식으로 막 갑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증거 보강해 가면서 조심스럽게 포토라인을 세울 수밖에 없을 테니 수사가 시작됐다고 해도 갑작스럽게 포토라인을 세우지는 못할 거다 이런. 결국 이명박에 대한 수사는 4대 강도 애초에 생각이 있었고 자원외교 비리도 있었고 그러지만 결국 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또 다스와 관련된 이 불법적인 상황을 수사함으로 인해서 이명박은 포토라인을 세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포토라인 세우는 것이 정치 보복 아니냐 그런데 이건 적법한 옳지 못한 행위를 조사하는 행위로 국민들도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여론조사하고 수도 없이 나오지만 범죄 수사해야 된다가 70%가 훨씬 넘으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검찰이 여론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을 때 수사를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BBK라는 수사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자유한국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회에서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사실 생생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우리가 다음 주 방송할 때는 이미 결과가 나와 있을 거고요. 12월 12일 날 있으니까 방송하는 게 오늘 12월 8일입니다.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실 별로 관심은 없지만 정치권 이슈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파전 구도라고 하는데 친박에서는 홍문종 의원 이 거의 확정되는 느낌이고요. 다음에 친홍 여기서는 이제 김성태 의원 다음에 최근에 중립지대 그러니까 우리는 친박도 친홍도 아니야 라고 지금 중립지대 단일 후보로 한성교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 자유한국당 지지자 1000명한테 여론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주영, 조경태, 한성교 중에 누가 더 낫냐. 한성교가 뽑힌 거예요. 이건 좀 지명도 차이겠죠. 우선 예. 자유한국당이 지금 원내대표 경선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 경선을 하든 말든 정말 관심이 없는 일 같고요. 예. 특히 지금 대선에 그렇게 지고도 막말 공세와 지금 국정협조로 하지 않는 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타는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듣지를 않고 길을 막아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당대표의 사당화, 이 폭주를 막겠다 하고 한성교 의원을 소위 중립지대 단일 후보로 추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품성이나 스타일이나 그 자라온 배경이나 이런 걸 볼 때 김성태 의원이 홍준표의 사당화 독주를 오히려 막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김성태 의원은 홍준표의 대리인으로 나와 있어서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이거 도대체 속을 모르겠네요. 이건 결과는 틀리셔도 되는데 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당선될 걸로 보십니까? 김성태 의원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또 의원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그 정신 멘탈을 보면 지금은 다른 건 국민도 안 보이고 국정도 안 보이고 오직 우리가 이 위기 국면, 즉 자기들은 위기 국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으니까 역설적으로 위기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볼 건가? 그러려면 똘똘 뭉쳐야 된다. 우리는 죽든 살든 홍준표를 중심으로 김성태를 당선시켜서 뭉쳐야 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게 더 먹힐 거다. 네. 그럼 지금 세 사람 중에 그래도 제일 나은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계파를 떠나가지고. 제 개인의 호불호로 보면 그래도 김성태 의원이 그나마 과거에 그래도 한국노총에 일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래도 세 분 중에 비교하면 김성태 의원이 낫죠. 그나마 사람 냄새가 조금은 난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이런 얘기하거든요. 네. 요즘에. 우리는 사람과만 이야기한다. 다수의 자유한국당 사람들한테는 사람이 아닌 걸로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막 해대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강기정 의원님이 김성태의 당선을 예측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그러니까 현재 당대표가 홍준표인 측면도 있는 거죠. 그렇죠. 현재 당대표가 홍준표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들이 뭉쳐야 산다 이런 그 위기 극복 본능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게 만약은 쓸모없는 소리지만 중립지대가 없고 만약에 홍문정과 김성태가 붙었다면 어느 쪽이 이겼을까요? 그것도 원체 그 자유한국당 내부에 줄타기를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미 박근혜를 버리겠죠. 버리고 살 길이 뭔지를 동물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박근혜를 제물 삼아서 자유한국당이 다시 살아보려고 3년 뒤에 총선에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분석으로 볼 때는 홍문정과 김성태가 하면 무조건 두 분의 인격과 관계없이 김성태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당원분들 참고하시고요. 지금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뽑죠, 생각해보니까 원내대표는. 그렇죠. 또 강기정 의원이 또 방송한다니까 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몇 번 들으실지도 몰라요. 아니, 제가 최근에 홍준표 우리 당대표가 강기정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오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봤다라는 이야기에서 저도 립서비스 한번 한 겁니다. 아이고. 제가, 아니, 정무수석으로 간다고 막 얘기 나올 때 누가 홍준표 당대표를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 강기정 정도 되면 뭐 대화가 되겠다. 그랬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나쁘진 않더라고요. 자, 단독. 홍준표 대표는 강기정을 사랑한다. 아이고, 뼈 떨어진 소리인데. 저는 이석현 부의장만 사랑받아도 충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유한국당의 사실은 민낯은요, 얼마 전에 예산안 통과시킬 때 봤어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본회의에 참석 안 할 거라고 분명히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는 들이닥쳐요 또. 그러면서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상력도 막 나오고요. 그게 현실이었거든요. 정치의 현실. 근데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을 사람으로 안 보기 때문에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때로구나. 근데 여기서 지금 뭐 장제원 대변인의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만 정부 안보다 SOC 예산이 1조 이상 또 올라갔어요.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의원님한테 딜레마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의정 활동할 때는 우리 지역구에 예산 엄청 따갔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말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인데 솔직히 뭐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제가 2011년, 2년 예결위 간사할 때 저도 지역구 예산 많이 가져갔죠. SOC는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로는 어떤 거였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당시에 광주에 카톨릭 센터라고 22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걸 카톨릭 센터가 시에서 사서 이걸 5월 기록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카톨릭 센터를, 방송국을 시가 사서 그 장소에 5.18 기록관을 만들어서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제가 했습니다. 그 광주백화점 건너편 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금남로에 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네. 금남로 도청에서 한 200m 떨어진 거리에 있는 그런 예산은 저는 지금 김동연 부총리한테 제가 사정을 그때 많이 했죠. 그러셨구나. 근데 이게 국회 지금 현재 모습은 정권이 바뀌었고 대통령의 의지는 SOC도 필요한 걸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불필요한 SOC 줄이고 결국에는 뭐 일자리 늘린다거나 복지에 투여해야 된다는 게 기본 철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SOC도 우리 문재인 정부가 두 가지로 정확히 원칙을 정합니다. 우선 철도 SOC는 정확히 하겠다. 도로 SOC는 늘리지 않겠다. 줄여가겠다. 그러니까 도로라는 것이 이 중복 투자가 많고 큰 길 있는데 옆에 또 큰 길 내고 조금 구부러진 길을 다닐 수 있는데 또 직선도로 내고 이러면서 엄청난 우리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는 줄이고 철도는 늘려가겠다. 이 원칙을 정부가 지켜가면서 예산을 짰는데 이번 국회 통과 과정에 SOC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국회의원들의 기본적인 생각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내 지역구에 가서 눈에 띄는 도로, 무슨 다리, 건물 이런 거 놔주는 것이 국회의원의 공인 것처럼만 인식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지역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이제 저도 12년 국회의원 해보고 예결위 간사도 해보고 그러면요. 사실 SOC 중에 필요한 거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사람 중심의 국정 운영,
사람 중심의 예산 투입, 사람 중심의 정치를 선언한 만큼 우리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들이 사람에 투입되는 돈은 증액도 하고 또 어려움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무란 것이 이명박의 SOC 4대강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명박 SOC 4대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곳곳에 저는 불필요한 정말 낭비성 SOC, 예를 들면 길을 불필요하게 뚫는다거나 불필요한 곳에 큰 건물을 지어서 이용객도 없도록 만든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한 번쯤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근데 제 경험은요. 예산 많이 가져가는 것과 국회의원이 다시 재당선되는 거하고는 비례하지 않는다. 절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가져가면 주민들이 막 박수치고 우리 의원 다음에 다시 당선시켜줄게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꼭 필요한 예산. 그 의원님께 우리 어머니의 한 15년 정도 전에 말씀을 하나 전해드려볼게요. 네. 예전에 전통적으로 이런 게 있었어요. 기존의 여당은 학벌 빵빵하고 서울에서 무슨 장관 좀 지낸 사람이 지역구에 꽂혀요. 네. 근데 야당 인사들은 보면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보면 민주화 투쟁 열심히 하신 분들이야. 네. 계속해서 이제 그럴 때 인물론이라는 게 선거판에 그런 말이 돌잖아요. 인물론과 뭐의 차이.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은 정말 지금도 뼈에 사무치는데요. 지역에다가 다리 놔주는 게 뭔 소용이 띠야? 딱 이런 톤이셨어요. 지역 홀대 안 하고 우리 쪽 사람들도 갖다가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쪽 사람들이 사투리를 그대로 표현하자 그러면 대충 이런 거 있어. 우리 애들이 허벌나게 공부도 잘한데 가갖고 무슨 공무원도 못하고 그러는 것이 더 나쁜 것이지 도로에다가 다리 놔줘봐야 그게 뭔 소용이 띠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훌륭하신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우리 정치인들이 이제 또는 지역에 국회의원을 하겠다, 시장을 하겠다, 구청장을 하겠다, 군수를 하겠다 이런 정치인들이 자꾸 근본적인 서민의 행복, 국민의 행복, 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드러나서 보이는 어떤 건물, 또 어떤 다리, 또 어떤 길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우리 제일 걱정한 것이 제가 이제 21주째 매주 기업을 방문해보고 있는데요. 광주에서. 이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정말 기업의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3조 원 예산을 들어서 전국에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좀 해줬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두고 이제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는 시장 질서에 개입한다. 그래서 이제 반대하고 그랬는데 정부 예산을 들어서라도 기업, 중소기업들을 좀 살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올렸으니까 월급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일에 좀 합심 딱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12년 세월은 속일 수가 없네요. 아니 제가 한때 예결위 간사를 했다는 그것 때문에 조금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제 예산 통과된 걸 저는 보면서 참 고생을 했다라고 하면서도 아쉬운 점이 좀 있고 막 그랬어요. 네. 보도가 딱 나오면 그냥 눈에 보이죠. 어떤 상황이었을지가 눈에 뻔히. 그렇죠. 네. 예. 문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인 철학이 있고 여당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봐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아동수당 0세부터 4세까지 매달 10만 원, 1년에 120만 원 주겠다. 근데 그냥 아동에게 줬으면 좋을 건데 상위 10%는 소득 수준 상위 10%는 안 주니까 그 상위 10%의 국민들은 아니 우리는 열심히 세금 내서 잘 냈는데 우리는 안 줘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이 지점에서 이제 보편 복지와 이런 문제가 이제 튀어나온다고 봐요. 그 아동수당은 애들에게 주는 수당이기 때문에 그냥 매달 10만 원 모든 아동에게 줬으면 좋았겠다 싶고 그것도 이제 선거에 또 이용당한다 어쩐다 해서 갑론을박 하면서 9월로 지급 시기도 연기된 것도 조금 아쉬움이 좀 있고. 네. 누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선거에 영향이 있을 거면 평창 올림픽도 연기하라고. 그렇지 않아도 네. 평창 올림픽은 지금 미국 대사입니까? 거기가 네. 한마디 해서 지금 네. 난리가 났어요. 별로 의미 없는 소리였어요. 알고 보니까. 뭐 그래요? 그거 넘어가고요. 자, 현안은 아니고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정치인들 모시면은 솔직히 이런 말씀 처음 드려봐요. 모든 정치인들한테. 본능적으로 우리는 뭘 보는 줄 아세요? 본다는 표현보다 본능적으로 스캔이 딱 돼요. 뭐냐면은 얼마나 목에 힘을 주는 거니까. 정치인들 보면. 근데 사실 민주정당 계열의 분들 선입견이 좀 있으면 있었지 실질적으로 대해보면 굉장히 낮은 자세가 많아요. 어떤 국회의원은 혼자 배낭 메고 대중교통 타고 인터뷰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보좌관 한 3명씩 모시고 오는 분도 있긴 있어요. 데리고 오시는 분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서민이야. 사실 정치라는 건 서민들 중에 대표가 나가서 정치하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그렇죠. 나도 그냥 서민인 거잖아요. 예,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의 국회의원 전 직업군을 보면 너무 행정관료나 법조인에 너무 쏠려 있다 이런 비판이 있죠.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던데 전라남도 국회의원 중에는 바다에서 고기 잡은 사람도 한 명쯤 있었으면 좋겠고 어장을 하는 사람 또 농사꾼도 한 명은 있었으면 좋겠고 5.18 광주 같은 데는 광주 정신을 투철하게 실현하는 어떤 사람 뭐 예를 들면 강기정 같은 사람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거 좀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네. 우리 의원님 서민 테스트. 네. 전통시장에 자주 가세요? 저는 공식적으로는 1년에 2번은 꼭 가고요. 2번 플러스 알파를 갑니다. 명절에 가시는 거죠? 예, 추석 때하고 설 때는 의무적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광주에서 뭐 시장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제 지역구에 과거에 있었던 말바우 시장이라고. 네. 말바우 시장 알아요, 예. 알아요. 이름 정말 재밌죠, 여러분. 예, 말의 머리다 그래서 말바우 시장 5일장인데 대표적인 전통시장이죠. 광주에서 제일 큰 시장 양동시장 아니에요? 이제 양동시장인데 활성화 정도로 보면 말바우가 제일 활성화돼요. 강기정 덕분에.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예술인들이 모여서 만든 시장, 밤에 야시장, 대인시장이라는 동구에 있는 대인시장과 남광주 시장이 이제 밤에 열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하루 종일 막 수천 명씩 그 시장에 와서 보고 핸드메이드 사고. 아, 그런 게 생겼군요. 네. 거기가 광주 동구에 있는 대인시장과 말바우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정리에 송정 역사가 생기면서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곡일 수 있는데 창조경제 하면서 송정역 바로 앞에 1913이라는 송정역이 있습니다. 청년 사업가들, 청년 점주들이 하는 1913 송정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송정시장도 있고 전통시장이 참으로 많죠. 그 송정시장은 송정역에서 내리면은 바로 보이더라고요. 네, 바로 앞에 1913 시장이 있고 그 이어서 송정시장이 2개가 있습니다. 근데 1913 시장에 방문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기차 타러 가기 전에 잠깐 둘러보고 자기 필요한 어떤 것을 먹거리나 이걸 사가고 기념품 사가고. 예. 저도 명절에 내려가면 이제 남광주 시장이나 이런 데는 엄마 가실 때 따라가거든요. 네. 가면은 거기서만 파는 맛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원래 이제 남광주 시장 하면 예전에는 장어, 안하고라고 표현했는데 장어가 대표적으로 잘 팔려 많이 팔았고요. 말바우 시장 같은 데는 이제 족발이 대표적으로 잘 팔리고 저기 양동시장에는 한때 누굽니까?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말고 또 그 음식점 막 이렇게 내는 거. 백종원 씨가 다녀간 통닭집이 있어요. 그 양동시장 통닭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때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 집만 팔리고 그 옆에 집은 하나도 안 팔리고 유명해서 간 것이 아니라 가서 유명해졌다는 게 맞죠. 양동시장 하면 상추튀김 아닙니까? 원래는 상추튀김이 양동시장하고 남광주시장이 유명했죠. 정말 상추튀김은 진짜 광주에만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지금 저는 최근에는 제 고등학교 때는 그 뒷골목이나 곳곳에 남광주 이런 데 가보면 포장마차에 상추튀김 고추 썰어 넣어서 간장에 고추 썰어 넣어서 배고파지네. 그거 참 맛있어. 상추에 싸먹고. 거기 있잖아요. 다른 지역 분들은 네. 뭔 상추튀김이래 하는데 네. 튀김을 상추에 싸먹는 거예요. 그렇죠. 튀김 안에는 뭐가 들었죠? 뭐 오징어. 오징어. 그렇죠. 예. 오징어 든 튀김, 작은 검지손가락만한 튀김을 간장에 풋고추를 썰어 넣어서 상추에 싸먹는 것. 정말 맛있죠. 우리 80년대 유행했던 먹거리죠. 자, 그런데 전통시장을 방문할 때 항상 정치인들은 뭘 꼭 먹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여행. 이명박이 대표적으로 네. 오뎅 먹는 장면 같은 게 네. 그걸 우리 좀 속된 표현으로 처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오뎅 먹고 뭐 국밥 먹고 하는 그 먹는 모습이 되게 혐오스러웠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근데 이제 시장이란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먹거리예요. 시장은 두 가지인데 장 보는 곳과 먹는 곳.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GDP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거리 여행을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먹거리가 결국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되고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시장 가면 애기들부터 어른까지 먹거리에
눈이 가고 손이 가지요. 근데 사실은 뭐 박근혜나 이명박이 어묵을 먹는다고 해서 욕을 한 게 아니라 네. 평소에 저 사람들이 먹을 것 같지 않은 음식을 그렇죠. 네, 와서 서민 코스프레라고 하거든요. 먹는 척을 한다. 그러면은 의원님은 시장 가면 야 저거는 뭐 어떤 행사성으로가 아니라 정말 저건 먹고 싶다는 것들 있잖아요. 좋아하시는 거. 저는 국밥입니다. 소머리 국밥. 말바우 시장 가면 소머리 국밥 먹고요. 거기 가게 이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맛집 된다 이제. 가만히 있어 알았는데. 위치만이라도 알려주시면. 그 동해물 약국에서 쭉 들어가면 20m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그 국밥입니다. 소머리 국밥이요? 네. 돼지 국밥도 있고요. 순대국밥은 좋아하시죠? 순대국밥.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서민 인증. 아니 뭐 맛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마차님이 뭐 국밥 좋아한다고 서민일 것 같지는 않고요. 국밥은 이명박도 좋아했죠. 나라를 말아먹어서 그렇지. 자, 그러면은 질문. 혹시 배추 2개짜리 한 단에 얼마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비쌀 땐 10,000원도 한데 최근에는 제가 김장 담는데 동참을 안 해봐서. 엄청 쌀 거예요. 그래요? 최근에는 이게 지금 올해 나온 이야기 중에 이제 광주 쪽은 그렇게 농사를 이렇게 짓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아주 일부니까 외곽에. 근데 올해 대풍이 들었어요. 이게 다 문재인 덕이에요. 이문덕인데 문제는 농업민들은 대풍이 들면 그것도 고민이잖아요. 고추는 어쩐가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김치는 배추와 고추인데 두 가지가 주 재료인데 보통은 배추가 싸면 고추가 비싼다거나 고추가 싸면 배추가 비싸든가 결국은 농작물이 싸든 비싸든 서민들은 비싸게 산다. 김치를 비싸게 담근다. 이것이 공식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지금 배추값이 한참 급등할 때는 막 한 포기에 5,000원, 10,000원 막 이랬었는데 예. 지금은 1,000원, 1,500원. 지금 사실은 고추값이 어떤가를 좀 봐야 돼요. 태양초 고추. 잘 말린 태양초 고추. 갑자기 이게 휙 피해가시네. 뭐 근데 의원님 댁은 김장하셨어요? 저희들은 이제 어머니는 군산으로 누님집으로 모셨고 애들은 한 놈은 서울에서 있고 한 놈은 이번 수능 보고 나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집에서 밥을 안 먹습니다 지금. 김장을 아직 대책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가 광주에서 김장해서 올려 보내면 그걸로 한 일주일 밥 먹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어쩝니까? 그 후로는 제가 좋아하는 맛이 아니에요. 막 담은 김치에 수육 좀 싸서 먹고 이렇게 먹으면은 원래 광주가 김치의 고장 아닙니까? 김치의 그렇죠, 고장. 광주뿐만 아니라 호남이, 전남이 주로 젓갈, 김치 이렇게 숙성하는 제품의 고장인데 사실은 김치 축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이야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김치 축제가 많이 퇴보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도 광주에서 김치 축제를 했죠. 그렇죠. 광주에서. 예. 우리 어머니가 보낸 김치를 다른 집에 전라도 출신인 분한테 드시게 했더니 이게 내 맛이라고. 그분은 서울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전라도 김치 특색은 뭐냐면은 좀 간도 세고 그리고 젓갈 맛이 많이 나고. 그렇죠. 젓갈이 많죠.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젓갈은요? 저는 젓갈은 다 좋아하고요. 우리 전라도 제가 고향인 고흥 쪽은 파란 고추를 배춧잎으로 만든 그 물김치가 있어요. 그 물김치를 최고로 치워주죠. 제가 한때 최고위원 출마했을 때 2012년에요. 그 마지막 행사가 고향 엑스포에서 있었는데 그날 그 마지막 순간에 제가 그 파란 김치통 이렇게 이제 맛배기로 한 통 열었다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한 통씩 보내게 됐습니다. 너무 맛있다 그래서요. 의원님이 여기 봉사 가신 다음 따라가가지고 배추김치 쫙 찢어가지고요. 돼지고기 삶은 거에다가 막걸리 한 잔 딱 하고 싶다는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예, 요즘이 동네마다 진짜 맛있죠. 동네마다 김치 버무른다고. 동네마다 요즘은 제가 이제 우리 북구 지역구 동네를 돌아보진 않았는데 동마다 이쯤 되면 김치를 담습니다. 그래서 불이웃돕기 한다고 또 동주민들 나눠 가지려고 많이 담는데 그때 가면 아침부터 그냥 잔치입니다. 잔치. 동네 주민 자체회에서. 서민 인증?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정도 열사 생각하는 것과요. 지금 김장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촛불 해서 박근혜 탄핵된 1주년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많은 정치인들이 초심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순간순간. 그런데 국민이 우리들 대표해서 네가 나가가지고 우리의 이익을 대변해줘라고 보낸 심부름꾼입니다. 군림하지 않는 사람이 저는 정치도 하고 행정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소탈하신 이분과 방송하는 게 즐겁고 행복하네요. 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에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주 방송은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확률이 더 높아질 위험성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전문적인 학자들과 금융 전문가들 이런 부분들이 좀 대충 해도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담당 직원들이 요구하는 그 서류의 수준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인 서류가. 네, 저도 중기청하고 좀 일을 해봐서 그분들이 얼마나 일하기 힘든 타입인지 약간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홍종학 장관님과 함께 고쳐져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예산안이 통과가 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내년에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그리고 선거구제 개헌,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아직 남아있는데요. 지금 6.13 지방선거는 이제 거의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번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부터 지방선거 이슈였죠. 사실은 그게. 네. 2018년도 예산을 정부에서는 지방선거 이 직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잡고 준비를 했는데 야당들의 거센 반발에 의해서 9월 달로 미뤄지고 이런 지금 상황들이 벌어졌고요. 예산이 깎이고 시기가 늦춰지고 이미 야당들의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용으로 예산을 활용한 겁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이것도 사실은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게 선거구제 개편이 예전 같으면 그냥 법안이나 이슈가 있을 때 따라갔거든요. 묻혀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이번 예산안 타결을 준비하면서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부분이 선거구제 개편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곧 그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탄력을 받고 나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구제 개편은요.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모두 물론 어느 정도 방향성의 차이는 있지만 강론에 들어가면 차이가 있지만 총론은 합의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선거구제는 개편해야 되겠다라는 총론은 합의가 돼 있고 자유한국당은 빠져 있죠. 이 모양이 작년 1년 전에 보면 탄핵정국하고 맞아요. 그래서 탄핵정국 때 그때 자유한국당은 빠져 있고 나머지 정당이 연합해서 탄핵연대를 했거든요. 지금 그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아마 선거구제 개편은 강론에서 좀 부딪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시기도는 아마 개편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선거구제가 개편되더라도 가장 원론적인 거 있죠. 지금은 과대대표되고 있잖아요. 1등이 그 무조건 독식하기 때문에 그 사표가 너무 많은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표가 없는 소수의 표도 국회 의석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이 많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있고, 뭐 독일 뭐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거는 지금 현재의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시스템은 굉장히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철수가 항상 자기가 만들었다고 말하는 그 다당제, 말도 안 되는 다당제 있죠. 실제로 만들려면 그 선거구제와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소수의 의견도 국회 의석으로 반영되는 형태가 만들어질 때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의석수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인 거죠. 보통 국회의원들이 요번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그 통과 과정에서 진짜 지저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비 아깝다 이 새끼들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니까 당 해체해라 꺼져라 막 이렇게 막 강하게 이제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의 연장선으로 그래서 국회의원을 줄여야 돼. 그래서 저렇게 그 세금 파먹는 새끼들 없애야 돼라고 말하는 게 속 시원하고 뭔가 좋은 이야기 같은데 실제로는 나한테 안 좋은 이야기예요. 국회 한 해 예산이 뭐 몇천억이네, 뭐 그 특수활동비가 뭐 80억이네, 90억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예산을 2배로 늘려주고 내가 혜택을 5배로 받으면 국회의원을 2배로 늘려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한 사람이 다루는 예산의 규모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져요. 생각해봐, 이번에 428조 원이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지금 법률상 300명으로 묶여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 사람이 1년 동안 책임지고 2조 원 이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법률을 만드는 일도 하지만 예산안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러면 결산도 하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썼던 돈을 결산 심사도 하고 내년도 예산을 평가하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의원 한 사람이 최소 2조 원 이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산 관련해서 스터디를 하고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이 집행하는 금액이 10억이 넘어가면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금을 집행할 때는 10억당 한 명이라는 어떤 비공식적인 그냥 그 개념적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이라는 거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10억당 한 명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 한 명에 딸려있는 보좌관들하고 인턴 포함해서 국회의원까지 10명이에요. 보좌진 7명에 인턴 2명이면 9명이고 국회의원까지 10명이란 말이죠. 10명이 2조 원을 본다는 건 한 사람당 2천억씩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2천억에 할당된 각각의 사업들을 하는 게 사실 제가 되게 계속 숫자를 나눠서 복잡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더 늘려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숫자 자체를 늘리는 것도 파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례대표라는 그 제도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옛날에 전국구라는 그 전국구 의원이라는 개념이 지금 비례대표로 와 있는데 직능 중심의 비례대표 제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 지역 중심의 정치 조직이 아니라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지역이나 거리 개념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비즈니스를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려면 직업 중심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 과대표되고 과소대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저런 싸우기만 하는 새끼들 저것들을 밥그릇 다 차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결국에 피해를 보는 건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더 정확하고 제대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엘리트주의에 엘리티즘에 똘똘 뭉쳐 있으면 야수님 말대로 피해는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엘리트가 아닌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숫자를 늘리는 게 맞죠. 예전에 판검사 숫자, 변호사 숫자를 늘리자라고 했을 때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네, 지금 정말 그 업계에서는 반대했었죠. 난리가 났었죠. 자기들 목숨 걸고 반대했어요. 변호사들이. 자기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줄어들어서 그런가? 그렇죠. 수입이 줄어드니까 특권이 줄어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엄청난 반대를 해왔던 거고요. 사실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라고 하면 제일 반대가 심한 그룹은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사당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은 비례대표하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독일식 정당 명부제 이런 부분들이 도입되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의 정치 지형상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채택을 하게 되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유리한 게 민주당이에요.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그래서 야당들이 절대 여기에 동의를 안 할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야당들이 특히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이런 쪽에서 합의를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최대로 봤을 때 중대선거구제 요 정도까지만 아마 합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물론 비례대표 수를 많이 늘리고 지역 국회의원보다 그리고 국회의원 수를 더 많이 약 한 2배 정도까지 늘려줘야 맞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당장 이게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봐야 이게 또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거구제 개편보다 더 심각하고 더 코앞으로 닥쳐져 있는 게 개헌 문제죠. 네, 지금 개헌이 제가 바라기에는 그냥 지방선거랑 같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지지율과 여세를 몰아서 개헌도 그냥 한 방에 쭉 갔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홍준표 대표는 관훈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방선거에 붙인 곁다리 국민투표는 옳지 않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선거비 아끼려고 경남지사 사퇴도 안 하신 분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지는? 개헌 문제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국회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요. 이게 국민이 잡아야 되는 운전대를 지금 국회가 대신해서 잡고 있는데 국회가 그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헌 문제가 나오려면 그 타임테이블을 보면 1월 달에는 어느 정도 매듭을 져야 돼요. 국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매듭을 져서 국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아마도 국회 안에서 이게 매듭 지어지기가 쉽지 않을 거다. 특히 국회 안에서 개헌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부 개헌으로 정부 조직만 손댈 수 있는 일부 개헌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에 공포한 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개헌을 내놓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안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시간표상으로 보면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를 하는 게, 동시투표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사실은 거기에 맞추기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 홍준표가 이런 말을 뱉어내는 것은 이 동시투표를 하게 되면 자기들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개헌 이슈가 들어가면 이 개헌에 반드시 따라붙는 거는 박근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이 높아지는, 국민이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이 높아지고 주권이 높아지는, 그리고 국회의원의 권한이 약화될 수 있는 이런 개헌을 자기들이 절대 찬성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같이 투표를 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것 같고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합의안 나오는 것 같고는 반드시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안이 다시 나오든지 아니면 본격적인 재논의가 불입트게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역 같은 저놈은 아직도 국회 어디선가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을 것 같은 바로 그런 남자, 강기정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분이 보내주셨던 삼행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명작이었어요. 강한 듯 따뜻한 남자. 기정 씨가 정말 좋아요. 도대체 누굴까요? 우리 사모님 아니실까요? 잘 지었네요. 네. 강하고 따뜻하고. 네. 1회 방송을 듣고 네. 아마 모르긴 해도 거기에 맞는 삼행시를 지어서 보내야겠다라고 이렇게 메일이 왔더라고요. 제가 지역에 가보면 막 강하다. 네. 그런데 만나보면 참 따뜻하다. 네. 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씨 좋은 동네 형님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투사 이런 느낌이 별로 없어. 네, 마음씨 좋은 동네 형님만 하면요. 리더로 인정 안 해줘요. 결단, 강단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 하시죠. 네. 강한 남자. 그 강한 남자는 한때 우리 정청래 의원이 고초를 겪었던 그건데요. 강안 남자죠. 네, 그때 문화일보 만화. 네. 의원님이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본인도 한번 지어보세요. 본인의 이름으로. 제가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어떤 약속도 있지 않아요. 자, 강처럼. 4대 강?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국민의당은 긴급하게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은 진상규명 작업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그에 앞서 일단 박주원 최고위원의 당원권부터 정지시켰습니다. 비상징계 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일단 긴급 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박 최고위원과 관련해선 2008년 불거진 김대중 전 대통령 100억 원 비자금 의혹이 제보자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이 해당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제보자로 당시 여권 주변에 머물고 있었던 전직 검찰 수사관 박주원 최고위원이 지목된 겁니다. 박 최고위원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관련 보도에 난 행위 중 어떤 것도 한 게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성영 전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박 최고위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게 맞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주 전 의원이 제기한 비자금 의혹은 4개월여 만에 검찰 조사를 통해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고 주 전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과 정치 관여입니다. 2012년 7월 퇴직하기 전까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인 댓글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사 군무원 채용 과정에서 우리 편을 뽑으라는 것이 VIP 강조사항이라면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 재직 시절 기밀 문건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군사기밀 유출 및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28일 김 전 기획관의 대학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국방부와 국정원, 기무사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일부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댓글 공작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에 대한 JTBC 보도 직후 김 전 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난 정황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우려 등 중요한 구속 필요 사유 중 하나로 적시했습니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는 방송사는 대개 3, 4년에 한 번씩 제어가 심사를 받습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경우 제어가 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 최근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3사 모두가 제어가 기준에 미달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 결과 SBS는 647점, KBS 1TV와 2TV는 각각 646점과 641점, MBC는 가장 낮은 616점을 기록했습니다. 제어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전부 넘지 못한 건데 방송법에 따라 조건부 제어가 또는 제어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상파 3사는 평가 항목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과 공익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제어가에서 기준점 이하를 받은 건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는 성명을 내고 치욕적이며 세계적인 조롱감이라며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는 지상파들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고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일부에선 편성위원회 강화, 이행실적 매년 점검 등 강한 제어가 조건을 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대출 승인 대가로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 담당 직원이 재판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요즘도 이런 거 하나요? 혐의를 보니까 성상납 이런 것도 받고 유흥도 접대받고 돈도 받고 뇌물수수로 기소된 사람이 징역 1년에 벌금 1,280만 원, 추징금을 1,28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대출을 승인해달라고 뇌물을 건네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가 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받은 건데요. 네, 2009년부터 이제 뭐 청탁을 들어달라 이러면서 17번에 걸쳐서 중소기업 대표는 자기가 2,63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성매매를 포함한 접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재판부에서는 혐의 가운데 일부만 인정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현금 수수한 부분과 유흥주점 접대비 여기까지가 들어가서 중소기업 대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은 실형을 바로 선고를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죠. 홍종학 장관 이번에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이번에 임명된 홍종학 장관이 반드시 확인하고 근절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형사사건화 됐기 때문에 다행히 이렇게 처벌을 받고 있는데 이 현장에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창업 관련한 자금 그리고 창업 실패 후에 이제 재도전하는 과정에서 그 지원되는 자금 그리고 여성 기업들 중심으로 그 특별 자금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이제 창업, 프랜차이즈, 뭐 기업 진흥, 중소기업 진흥 이런 명목으로 그 조성되는 돈들이 상당히 그 큰 목돈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자본들이에요. 정말 지저분한. 그래서 저는 국회 그만두고 나와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면서도 이 정부 자금을 절대로 쓰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지저분한 제안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페이퍼 작업을 잘 하기 때문에 페이퍼 작업을 해주면 사업계획서를 쓰는 거죠. 사업계획서를 써주면 대가를 어느 정도 주겠다. 그 대가가 어디서 나오느냐. 컨설팅 회사가 중소기업청이나 공단 직원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컨설팅 회사를 지정을 하는 거죠. 공단이나 청이 지정하는 공인 컨설팅 회사를 지정받아서 그 회사가 중개를 해주는 거예요. 페이퍼워크를. 네. 그래서 일종의 커미션 떼먹기처럼 그런 식으로 제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그 커미션에 얼마를 주겠다. 그러면은 그 돈은 결국에는 창업가가 가져가야 될 몫에서 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런 게 차라리 낫죠. 이렇게 향응을 제공받아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적발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 현장에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이 노골적으로 요구한다는 소문들도 있어요. 요구를 받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필요하니까. 그래도 그게 아쉬우니까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거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대출이 필요한 게 내가 개인 자금을 유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을 신청을 하는데 예. 사실은 그게 의리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쉬운 사람인 거예요. 저도 이제 예전에 그런 대출 경험을 많이 겪어봤는데 대출을 신청할 때 뭐가 들어오냐면 지금은 그걸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꺾기가 들어와요. 꺾기는 뭐예요? 은행에서 꺾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뭐냐면 내가 대출을 5억을 신청을 했어요. 그럼 5억을 신청했으면 은행에서 꺾기라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 해줄 테니까 1억짜리 적금 하나 부으세요. 이렇게 얘기가 들어와요. 그럼 그거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출 받아야 되니까. 또 내지는 가족들, 직원들 명의로 뭐 은행에서 이번에 신규 이게 뭐 상품이 나왔는데 이거 다 들어주세요. 이렇게 들어와요. 심심치 않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기업하는 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 거의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거의 이런 관행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봐요. 특히나 이 페이퍼들, 서류들을 사업계획서나 사업보고서를 보고 평가해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출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가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말 아쉬운, 을 중에서도 정말 가불병 정도라도 들 수밖에 없는 사업자들의 입장이 그런 약한 입장을 악용하는 경우들이 아직까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슬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기당해가지고 커미션을 선지급하면 대출을 해준다는 그 말 때문에 보이스피싱하고 똑같잖아요. 그렇네. 예,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 노골적으로 계좌번호 주면서 여기에 얼마 입금하면은 대출 해드릴게요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풍긴단 말이에요. 중간에 껴있는 컨설팅 회사가 그런 분위기를 이야기를 해주고 담당자가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고 그러면 입금되면 해결되나 보다. 그럼 입금돼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고발을 못 해요. 왜냐면 다음 해에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적발돼서 이런 선고가 있었는데 홍정학 장관이 이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정말 이거 철저하게 근절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네요. 이거 한 건뿐이 아닐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담당하시는 분들 이번 실형 받는 거를 보고 좀 움찔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좀 약간은 옆으로 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정부가 창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지원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면서 정말 고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태도예요, 태도. 이 정부 자금을 쓰려고 신청하는 사람을 일단 도둑으로 보고 모든 프로세스를 설계해놔요. 그래서 100만 원을 쓰면 200만 원어치 페이퍼워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부 자금을 안 쓰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차라리 그 서류 작업을 할 시간 동안 내가 고객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차라리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훨씬 생산성이 좋지. 그 정보 자금 500만 원, 1000만 원 그거를 영수증은 영수증대로 첨부해야 되고 영수증이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 작성해야 되고 쓸 때 있었던 같이 담당 참석자들 다 회의록 다 기록하고 서류 다 받아야 되고 항목별로 성과를 다 또 리포트로 써야 되고 하다 보면 한 2천만 원 쓰고 나면 5천만 원어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5천만 원어치 일을 하는 게 본질적인 그 사업 목적을 위해서 어떤 생산성이 있는 일을 하는 거면 그런 일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프로세스면 좋죠. 내 고객에게 더 열심히 할수록 내 성과가 자동으로 나는 식으로 자금을 관리해주면.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단돈 100원이라도 허투루 썼을까봐. 그래서 이 규정 외에 벗어난 돈을 썼을까봐 감시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서류들을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남의 돈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사업을 하라고 주는 돈인지 자신들의 어떤 서류 편의상을 그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우리를 부리는 건지 이게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자금을 집행을 한다면 사업자들이 자기들이 꿈꾸는 대로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게끔 자율성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여서 담당 직원들도 답답해하죠. 규정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의 현실과 다른 게 너무 많아서 부조리한 게 많이 있죠, 아직까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이나 이 제도를 규정하는 사람들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모르고 있지는 않은데 사실 이게 정부 자금이라는 걸 눈먼 돈으로 보고 빼먹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규제를 가하고 제한을 두는 것인데 이게 좀 시스템상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이제 자율적으로 놔두면 아마도 그런 눈먼돈 역할을 하는 그런 영산강, 낙동강. 네. 자, 기운 세고 아름다운 정이 많은 남자. 말이 안 되네요. 강처럼 기운 세고 아름다운 정이 많은 남자. 좋은데요, 뭐. 근데 강하고 기운 세고 아름답고 정 많고 이게 잘 안 떨어지는데요. 완벽한 남자라는 뜻인데. 그런데요, 이 성함이 예. 강자, 기자, 정자가 삼행시 짓기는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생각을 하면 단어들은 많이 나오는 그런. 제 정자가 발을 정자거든요. 예. 예, 기자는 옥기라 그래서 옥돌, 그러니까 바른 돌, 바른 옥 이런 뜻입니다. 그러시군요. 어디 강씨십니까? 진주강입니다. 저희들은 거의 다 진주강. 6대 성씨 중에 하나. 예. 6대 성씨는 또 뭐예요? 6번째, 대한민국 6번째 일가가 큰, 성씨가 큰 성. 아, 단일 성씨로? 그러니까, 예, 단일 성씨로 뭐 있잖아요. 김해김, 뭐, 이렇게. 김해김, 김이박, 최, 다음에 강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김해김 씨, 전주희 씨, 경주 최 씨, 뭐 이런 식으로 예, 가다 예. 보면, 그게 6대 성씨였군요. 그런데 이제 진주강은 또 6대 성씨도 성씨지만은 단일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면. 예. 거의 본이 하나다. 그래서 단결력이 엄청 셉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요. 말씀 나온 김에. 조상분들 중에. 네. 이분만큼은 정말 자랑하고 싶다 하시는 분. 강감찬. 야, 우리 시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를 강기정 이야기할 때 꼭 강기갑으로 부른 사람들이 많아요. 아, 강기갑은 공중부양의 신화를. 그리고 두 분도 약간 콤비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전혀 맞질 않습니다. 강기갑은 우선 술을 한 잔도 못 해요. 예, 겉으로는 상당히 속 키우고 농민운동하고 그러니까 술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술을 한 잔도 못 하고 여려요, 정말. 저는 여리진 않는데. 그런 분이 어떻게 공중부양을 하셨을까? 계속 저한테 공중부양했냐라고 누가 물는데요. 저는 공중부양도 좀 다릅니다. 좀 다르게 했습니다. 자, 한때 어목하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막 법만 있으면은 갖다가 날치기 해버리고 그런 게 비일비재했었잖아요. 그렇죠. 선진화법이 있어서 그나마 그런 모습 안 보이는데 사실은 희생양들이고 진짜 나쁜 사람들은요 싸움 시켜놓고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있어요. 남들 욕 다 먹게 만드는 것이. 청와대. 예, 그렇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혜 탄핵 가결이 1주년 됐거든요. 네, 예. 안타깝게도 그 자리는 없으셨어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살고 있었는데 베를린에서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저도 2주에 한 번씩 촛불을 들고 행진하고 그랬습니다. 1년 전 오늘 박근혜 탄핵이 가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왔던 기억이 나고요. 네. 그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방송을 이제 박근혜 기간 동안 거의 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국정농단 비슷한 사건들이 그 이전에도 막 터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농반 진반으로 박근혜 저 탄핵시켜야 된다고. 근데 실제로 그 말을 강하게 주장한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게 과연 될까? 정치권 움직이기도 힘들고 사실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했네, 국민의당은 어떻게 했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정치권에 그 당시에 계셨다고 그러면 실제로 박근혜 탄핵을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독일에서 이제 독일은 한국 시간 오후 4시쯤이 독일의 아침입니다. 그러면 눈을 뜨자마자 집에서는 이제 인터넷이 안 돼서 베를린 자유대 학교를 나가서 학교에 나가 있으면 그 함께 있는 유학생들이나 조교들이 제 방문을 뿌이끔 열고 들어와요. 어떤 소식에 대해서 막 같이 묻고 토론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도 한국의 정치권이나 국회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듣고 분석하고 가슴 졸이고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분석하고 그랬는데요. 우선 당시에 국회는 뭐 부분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우왕좌왕했어요. 또 하나는 노무현 탄핵에 대한 어떤 역풍 때문에 그랬는지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상당히 초반기에는 힘들어했죠. 예, 과연 될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매일 대한민국에서 매주 주말에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 그 소식을 듣고 우리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각 도시, 큰 도시, 이제 독일로 말하면 베를린 수도,
행정수도인 금융수도인 프랑크푸르트, 또 저 밑에 뮌헨, 이런 곳곳에서 유학생들과 또 현지 교포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그랬죠. 우리도 많이 모일 때 400여 명 좀 넘고요. 적게 모일 때는 한 200여 명. 저희들은 2주에 한 번 하는데요. 재미가 없어요. 독일어, 영어, 한국어로 해야 되고 누가 나와서 노래 한 자리 부르지도 않고. 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민들이 와서 발언을 하고 그 당시 정치인들한테도 마이크 안 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민들이 끌어간 네. 박근혜 탄핵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많은 정치인분들이 이제 우리 방송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국민을 반발짝만 따라가면 된다. 이 상황에서는 국민이 다 끌어갔으니까 만약에 정치인들이 주도했다 그러면 또 다른 역풍이 불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당시에 제 노트북에는 당시에 정치인 중에 헛발질한 정치인들이 꼼꼼히 다 메모되어 있기도 합니다. 블랙리스트 작성하셨네. 블랙리스트는 아니고 제가 언젠가는 그때는 그랬지라고 제 정치를 반추하기 위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보기 위해서 당시에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주요 정치인들의 발언과 당시의 상황 판단에 대해서 제 나름의 분석과 판단을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이게 살생부처럼